민주당이 원칙대로 9월에 대선 후보를 선출합니다. 선출 이후엔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에 나서며 중도층 공략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662명 검사가 자리를 옮기는 역대급 검찰 인사로 이른바 권력수사팀이 모두 해체됐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 사건으로 피고인 신분인 이규원 검사는 승진했고 폭행 혐의로 역시 피고인 신분인 정진웅 검사는 자리를 지켰습니다. 입시비리 의혹 당사자로 법정에 선 조국 전 장관 딸이 나름대로 열심히 활동했지만 고교와 대학 시절이 다 부정당했다고 했습니다. 증언도 거부했습니다.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철제 구조물이 3m 아래로 떨어지면서 근로자가 깔려 숨졌습니다. 검사 출신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이 54억을 대출받아 65억 상가 2채를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 서초구의 한 분양 아파트에서 청약 만점자가 또 등장했습니다. 특히 분양가 9억 원이 넘어 중도금 대출이 어려워 현금 부자들의 장이 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99명이 행방불명된 미국 플로리다주 아파트 붕괴 사고 수색 작업이 적어도 일주일 이상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민주당이 당초 일정대로 대선 6개월 전인 오늘 9월 초에 대선 후보를 뽑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친문 주류를 중심으로 경선을 연기하자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지만 송영길 지도부가 원칙을 앞세워 9월 경선을 밀어붙였습니다. 그리고 경선 연기를 주장했던 후보들도 일단 대승적 차원에서 당의 결정을 수용하겠다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9월 경선을 주장해왔던 이재명 경기지사를 중심으로 당내 비주류가 결집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다른 후보들의 이합 집산 움직임도 주목해야 할 시점이 됐습니다. 먼저 윤수영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오늘 비공개 최고위에서 만장일치로 당원에 따른 현 경선 일정 유지를 결정했습니다. 오랜 시간 논의 결과 현행 당원대로 180일 전에 후보를 선출하는 것으로. 송영길 대표는 상임 고문단의 조언이 컸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당헌 당규를 통과시킨 이해찬 전 대표님이셨는데 이런 일이 발생할 줄 알고 미리. 하지만 이 과정에서 경선 연기론을 주장했던 전해숙 최고위원이 도중에 회의장을 나가는 등 반발도 적지 않았습니다. 저는 코로나 당뇨 때문에 항상 경선 연기를 해야 된다는 제 입장으로 변하겠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측 오영훈 대변인도 지도부 결정 직후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결정이라는 비판 성명을 내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하지만 정세균 전 총리와 이광재 의원, 최문순 지사 등 경선 연기를 주장했던 후보들이 잇따라 수용 입장을 밝히자 이 전 대표도 수용 입장을 내놨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7월 중순 컷오프 예비 경선을 치른 뒤 9월 5일 당 후보를 확정할 방침인데 향후 절차 등을 두고 후보 간 갈등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오는 29일 다음 주 화요일 윤봉길 기념관에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합니다. 이 자리에는 윤봉길 의사의 손녀인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도 참석하기로 했는데 윤 전 총장이 직접 전화로 요청했고 윤 의원도 독립운동가들의 애국심을 기억해줘서 고맙다고 화답했다고 합니다. 최재형 감사원장도 이번 주말 가족 협의를 거쳐서 다음 주 월요일쯤에 사퇴를 발표할 전망입니다. 보도에 이채림 기자입니다. 윤주경 의원은 오늘 오후 윤석열 전 총장과 처음 통화했습니다. 윤 전 총장은 다음 주 화요일 윤봉길 기념관에서 출마 선언을 하기로 결심한 배경을 직접 설명했습니다. 윤 전 총장은 기념관의 규모가 작아 마지막까지 고민을 했지만 독립운동 정신을 생각해 의미 있는 곳에서 선언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이에 윤 의원은 큰 뜻을 다지면서 독립운동가들의 애국심과 애민심을 기억해서 고맙다며 윤봉길 의사의 손녀로서 기념관을 소개하고 맞이하기 위해 출마 선언에 참석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9일 우당 이회영 선생 기념관 개관식에서도 만났습니다.
윤 전 총장은 직접 출마 선언문을 작성하고 있는데 공정과 법치, 국민 통합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최재형 감사원장도 조만간 원장직 사퇴를 발표할 전망입니다. 최 원장 측근은 최 원장이 주말에 아버님을 찾아뵙고 자신의 생각을 설명할 것이라며 거취에 대해선 다음 주 초쯤 발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이채리입니다. 예정대로 경선을 치르기로 한 민주당 상황을 보면 결과적으로는 송영길 대표가 이재명 지사의 손을 들어준 셈이 됐죠.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만 해도 경선을 연기하자고 주장하는 의원이 훨씬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송영길 대표가 밀어붙인 배경에 원칙 외에 또 다른 뭔가 있는지 궁금해서 취재기자를 불렀습니다. 자, 서주민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오늘 민주당 발표를 보면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데 반대 많았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표면상으로는 일사불란하게 뭔가 이렇게 결론을 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조금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비공개 최고위 때는 회의실 밖으로 이 고성까지 들릴 정도였는데요. 하지만 송 대표가 당 원로들로부터 이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추인까지 받아내면서 밀어붙이자 결국 동의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경선 연기를 주장해왔던 친문 강병원 최고위원이 이왕 결론을 내리는 거면 이 만장일치로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면서 발표가 그렇게 난 겁니다. 만장일치가 아니라 만장일치로 하자 이렇게 된 거군요. 뭐 그런 셈이죠. 하지만 이 이낙연계로 꼽히는 김영배 전해숙 최고위원의 표정은 회의 내내 상당히 어두웠습니다. 결국 이낙연 전 대표도 지도부 방침을 따르겠다라고 하면서 수면 위의 갈등은 일단은 봉합이 됐습니다. 자, 뭐 오늘 당장 지도부 방침 못 따르겠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웠겠죠. 이제 이렇게 되면 곧바로 후보 경선 일정이 시작되는 겁니까? 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이 되고요. 7월 첫 주에 1차 컷오프를 위한 TV 토론을 2차례 정도 한 뒤에 9명으로 예상되는 후보를 6명으로 압축을 합니다. 이어서 2차 경선 절차를 거쳐 9월 5일쯤에는 최종 후보를 뽑습니다. 9월 5일이요. 정기국회가 9월 1일부터 시작을 하니까 이번 정기국회는 사실상 민주당의 경우는 적어도 후보 중심으로 간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특히 현재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지사가 후보로 선출이 된다면 이 문재인 정부와 본격적인 차별화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좋게 표현하면 차별화인데 사실은 이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거나 공격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그렇다면 이재명 지사 쪽 분위기는 어떤지 이것도 좀 취재를 해봤습니까? 그 임기 말 현 정부의 부동산 실정이 아직 수습이 되지 않은 상황이고 또 공정에 대한 논란도 가시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지사 입장에서는 여당에 불리한 이런 여론을 이렇게 정면 돌파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게 이 지사 쪽의 기류입니다. 그러니까 이 행정부를 견제하는 정기국회를 통해서 확실하게 문재인 정부와 각을 세우면서 또 중도층 공략에도 집중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야권은 다음 주가 이제 아주 중요한 한 주가 되겠죠. 윤석열 총장이 대선 출마 공식 선언하고 또 최재형 감사원장도 이제 사퇴할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두 사람이 가겠다고 생각하는 길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두 사람 모두 법조인 출신이고 또 현 정부에서 사정기관 수장을 맡았다는 점 등 공통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아직 국민의힘 입당에 거리를 두고 있는 윤 전 총장과 달리 이 최 원장의 경우는 정치를 시작을 한다면 입당을 미루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자, 최 원장이 바로 입당할 거라고 보는 이유는 뭡니까? 일단 뭐 최 원장이 지지율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 대중적인 인지도가 좀 낮은 게 사실입니다. 이 높은 지지율로 자기 세력 구축이 가능한 윤 전 총장과 달리 일단 당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그러니까 힘을 먼저 키우는 전략을 택할 거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다음 주가 6월 마지막 주고 원희룡 제주지사는 다음 달 초쯤 이제 올라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되겠군요.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째 600명을 넘었습니다. 방역 긴장감이 느슨해진 탓이 크겠습니다만 무엇보다 걱정은 변이 바이러스입니다. 하루 백신 접종자 수도 3만여 명에 그쳐 이달 초 70만 명을 넘던 것에 비하면 20분의 1 이하로 줄었고 이런 상황은 다음 달 초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걱정은 또 있습니다. 국내 유일의 항체 치료제가 델타 변이에는 효과가 크게 떨어진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정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유일의 코로나19 항체 치료제인 레키로나주입니다. 임상 이상에서 경증 환자의 경우 효과성이 입증 안 돼 중등증 환자 치료 등에 쓰도록 조건부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국립보건연구원 조사 결과 델타 변이에도 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유행 변이주는 중환응이 유지되지만 델타형 변이에 대한 중환응은 현저히 감소된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남아공 변이인 베타 변이에 비해선 1.5에서 2배 효과를 보였으나
영국 등에서 유행하는 기존 GR 그룹에 비해선 바이러스 감소가 적었다는 겁니다. 델타 변이 확산을 막기 위해선 접종을 서두르는 수밖에 없습니다. 백신 1차 접종 후 델타 변이 예방 효과는 30%에 불과하지만 2차 접종까지 하면 60에서 80%로 높아집니다. 하지만 백신 수급상 다음 달 중순까지는 사실상 접종 공백 상태입니다. 다음 주부터 7월 중순까지를 예방접종센터 재정비 기간으로 설정하고 국내 2차 접종자는 8.8%에 불과합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최근 춘천의 초등학교에서 11명이 집단 감염됐는데 한 교사가 마스크를 쓰지 않고 수업을 했고 이 사실을 당국에 제대로 알리지 않아서 역학조사에 혼선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대해 도청 소재지인 춘천의 전담병원이 없어서 초등학생들이 200km 떨어진 삼척에서 치료를 받는 황당한 일도 벌어졌습니다. 황병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한 학급에서 교사와 학생 등 관련 확진자 11명이 발생한 춘천의 한 초등학교. 감염원은 아직 오리무중입니다. 그런데 담임 교사가 일부 수업 시간에 마스크를 벗었고 역학조사에서 이를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고는 안 했습니다. 자음 모음 설명할 때 칠판에 붙어서 거리 유지하고 좀 보여줬다. 그 얘기는 인정하셨어요. 교실엔 비말 방지용 투명 칸막이도 설치돼 있지 않았습니다. 확진된 1학년 학생 9명은 인근 원주와 200km 이상 떨어진 삼척에서 격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춘천의 감염병 전담병원이 없어서입니다. 혼자 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불안이 좀 있고 아이가 막 이게 가는 거에 대해서 경기를 하고 근데 또 증상은 없고. 증상이 없는 12세 미만 아동은 집에서 치료가 가능하지만 이마저 관리 전담 공무원이 없어 불가능합니다. 전담으로 그 업무만 하나 하기는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공무원상 인력이 부족한데. 춘천에선 오늘도 대형마트 등에서 확진자 14명이 나와 거리두기 2단계가 발령된 가운데 춘천교육지원청은 밀집도 3분의 2 유지 기준을 기존 800명 이상 규모 학교에서 400명 이상 학교로 확대 적용했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법무부가 오늘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인사라고 하는데 예상됐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른바 권력 사건 수사팀은 대부분 해체됐고 박범계, 추미애, 조국 등 전현직 법무부 장관과 호흡을 맞췄던 검사들은 승진하거나 요직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주원진 기자가 이번 인사의 특징을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부가 검사 662명에 대한 중간 간부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당초 예고대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관심을 모았던 이른바 권력사건 수사팀장들은 전원 교체됐습니다. 특히 청와대 기획사정 사건을 맡은 중앙지검 수사팀,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검 수사팀, 월성 원전평가서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수사팀은 차장검사부터 부부장까지 모두 교체됐습니다. 해당 수사팀을 지휘한 지검장들도 지난 4일 검사장급 인사에서 모두 이동했습니다. 사실상 권력사건 수사팀 전체가 교체된 겁니다. 지난해 말 윤석열 전 총장 징계 국면에서 입장을 달리했던 검사들의 희비도 엇갈렸습니다. 징계위에 나가 반대 의견을 냈던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 담당관은 비수사부서인 대구고검의 인권보호부로, 박영진 울산지검 형사 2부장도 의정부지검으로 이동했습니다. 반대로 윤 전 총장 징계를 주도했던 박은정 법무부 감찰 담당관은 성남지청장으로, 김태훈 검찰과장은 중앙지검 4차장, 박철우 대변인은 중앙지검 2차장으로 영전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공정하고 균형 있는 인사라고 평가했습니다. 적재적소에 지금 말씀하시는 직접 수사부사, 전담부서에 대한 인사를 했다고. 여성의 약진도 눈에 띕니다. 법무부와 대검찰청 중앙지검 대변인에 모두 여성 검사가 발탁됐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앞선 보도에서 권력 수사를 담당한 검사들이 대부분 좌천되고 정권에 잘 보인 검사들은 요직에 기용됐다고 했는데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이어서 김태훈 기자에게 자세히 좀 물어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어서 오십시오. 장관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정권 말기에 역대 최대 규모의 중간 간부 인사 이게 썩 자연스럽게 느껴지진 않는데 얼마나 바뀐 겁니까? 네, 이 전국에 있는 검찰 중간 간부 이게 대략 680여 명 정도 됩니다. 예. 그런데 오늘 자리를 이동한 중간 간부가 652명이니까 이 사실상 전부 바뀌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닌 상황입니다. 자, 중간 간부 중요하죠.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검사들입니까? 네, 이 서울중앙지검으로 치면 이 검사장과 이 평검사 사이에 있는 간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 차장검사와 부장검사 그리고 부부장검사급을 말하는데요. 이들은 실질적으로 수사를 지휘하고 또 주도하기 때문에 수사 실무진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수사를 할 건지 말 건지 얼마나 더 할 건지 이 사람들이 다 결정한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이제 뭐 물론 바뀔 수도 있겠습니다만 논란이 되는 거는 소위 권력 수사를 했던 수사진이 대부분 다 교체됐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모두 바뀌었습니다. 이 정권 관련 수사팀이 사실상 모두 바뀐 거죠. 또 윤석열 전 총장 징계 국면에서 이 징계에 반대했던 인물들도 대부분 지방으로 가게 됐습니다. 또 상당수 중간 간부들이 직접 수사를 하지 않는 고등검찰청으로 발령이 나기도 했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고검으로 발령났다, 고검으로 발령났다 이런 표현 쓰는데 검찰에서는 이제 한창 일할 중간 간부들이 고검으로 발령났다 이건 사표 내라 이런 뜻으로 쓰이기도 하잖아요. 어떤 검사들이 주로 고검으로 자리를 옮겼습니까? 네, 이들도 이제 대부분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권력 수사를 했던 검사들이라는 공통점인데요. 예. 이 조국 전 장관 기소를 강하게 주장했던 양석조 차장, 이 대전 고검으로 갔고요. 드루킹 수사에 참여했던 이진동, 신흥석 차장검사, 또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를 진행했던 김서구 차장은 모두 서울 고검에 모이게 됐습니다. 예. 또 조국 전 장관 일가족 수사를 진행한 송경호 차장은 수원 고검으로 가게 됐습니다. 사실상 이번 정권에서는 수사 더 이상 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고요. 자, 반대로 요직으로 가는 검사들은 어떤 사람들이 눈에 띕니까? 네, 저희가 조금 이제 살펴봤는데요. 예. 이 윤 총장 징계에 조금 적극적이었던 박은정, 임은정 검사는 모두 요직으로 일단 갔습니다. 이 박은정 검사는 검사장 승진 코스로 불리는 성남지청장으로 갔고요. 예. 이 임은정 검사는 법무부 감찰 담당관으로 영전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는 네, 거죠. 바로 직전까지 박은정 검사가 있던 자리입니다. 예, 예. 네, 그리고 박범계 장관과 추미애 전 장관을 보좌했던 박철우 대변인과 김태훈 검찰과장은 서울중앙지검 2차장과 4차장으로 각각 영전했습니다. 예, 지금 뭐 이성윤 서울 고검장이죠. 고검장도 그렇습니다만 수사받고 있는 피고인 검사들도 많은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네, 지금 오늘 인사에서 피고인 검사가 2명 있었습니다. 예. 이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으로 기소된 이규원 검사는 이 부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예, 승진했고요. 예. 공정위 파견은 유지가 됐고요. 예. 또 한동훈 검사장 독직 폭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는 울산지검 차장검사로 수평 이동했습니다. 이 직무 배제나 별다른 불이익은 없었습니다. 예, 뭐 상당히 도드라지는 인사들이 많은데 검찰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이 박범계 장관은 균형 인사라고 자평을 했습니다만 이 검찰 내부 분위기는 조금 다릅니다. 전형적인 코드 인사라는 평가가 아무래도 많습니다. 야당도 권력형 수사 문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예, 정권 말이 되면 그동안 숨겨져 있던 권력형 비리들이 또 많이 드러나는데 이렇게 되면 수사가 제대로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뭐 검찰을 일단 믿어보죠. 예, 김태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두고 이견을 보였던 당정이 소득 하위 80%에게 선별적으로 돈을 지급하기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전 국민에게 주자는 여당과 소득 하위 70%만 주자는 기재부가 한 발씩 물러서는 선에서 절충점을 찾고 있는 듯합니다. 다만 한국은행이 연내 금리 인상을 예고하며 돈줄을 죄려는 상황에서 이런 돈 풀기가 엇박자를 내는 건 아닌지 걱정은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2차 추경은 30조 원대 초반으로 지난해 3차 추경 35조 1천억 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 규모가 될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주장했지만 정부를 믿고 희생을 감내해준 국민들을 충분히 지원해드릴 수 있도록 기재부가 소득 하위 70% 선별 지급을 고수하면서 소득 하위 80% 선에서 절충안이 마련될 전망입니다. 대신 3분기에 늘어난 신용카드 사용액의 10%를 돌려주는 캐시백을 통해 소득 상위 계층도 간접 지원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하지만 한국은행이 통화정책의 질서 있는 정상화를 언급하며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한 상황에서 30조 원대 돈을 풀면 재정과 통화정책 사이에 엇박자가 날 우려가 큽니다. 금융통화정책은 지금 브레이크를 밟으려고 하고 있고 재정정책은 돈 풀어갖고 악셀레이터 받고 있어요. 과도하게 엇박자가 되지 않도록 저희도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차 추경은 일요일인 모레 고위당정청 협의를 거쳐 다음 주 발표될 예정입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오는 9월 정부 규제를 앞두고 가상화폐 거래소가 코인들을 무더기로 상장 폐지하면서 연일 황당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한 대형 거래소가 한 코인을 상장 폐지하면서 소명 자료가 오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상장 폐지를 했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 코인 업체의 이메일을 스팸 처리, 즉 막아놓고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 코인이 어떤 코인인지를 떠나서 이렇게 되면 투자자들은 대체 어디를 가서 호소해야 합니까? 김연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는 지난 18일 A코인에 대해 상장 폐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주일 동안 소명 기회를 줬지만 어떤 회신도 받지 못했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코인 운영업체는 거래소에 소명 자료를 보냈다며 반발했습니다. 저희는 업비트에 요구하는 이메일에 모두 성실하게 답변을 하였는데 진실 공방에 대한 취재가 시작되자 업비트는 코인 업체에 언론과 접촉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는 어젯밤 늦게 코인 업체가 이메일로 보낸 소명 자료가 스팸 처리된 것을 확인했다는 공지글을 올렸습니다. 취재가 시작된 지 5시간여 만입니다. 회신을 보내실 때 다른 메일 주소를 사용하셔서 스팸 필터링으로 정리가 되어 있었던 상황이라 업비트 측은 상장 폐지 날짜를 5일 연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거래소의 졸속 심사와 묻지마식 상패로 결국 투자자들 피해만 키운다고 지적합니다.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상장 폐지가 된 건지 전체적인 시장의 신뢰도가 하락해 버려서 많은 투자자들이 지금 떠나고 있죠. 정부는 투자자 보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거래소의 상장 및 상장 폐지의 기준 마련과 그 과정의 공개조차 강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입시비리 의혹 당사자인 조국 전 장관 딸이 부모의 재판에 증인으로 섰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활동했다면서 입시비리 의혹은 부인했는데 모든 증언은 거부했습니다. 이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국 전 장관이 자신의 책을 든 지지자들 사이를 지나 법원에 들어섭니다. 본인과 정경심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 재판에 출석한 겁니다. 따님 오늘 출석하셨는데 그에 대해서는 한 말씀 해주시죠. 오늘 재판에는 딸 조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증인 지원 절차를 신청해 카메라가 없는 별도 통로를 이용했습니다. 조 전 장관이 지난해 정경심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올 때 썼던 방식입니다. 법정에서 딸 조 씨는 다른 학생들처럼 학교와 사회, 가족이 마련해준 프로그램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활동했을 뿐이라고 입시비리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조 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을 말하고선 부모의 재판에 자신이 증언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면서 증언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르면 친족이 처벌받을 우려가 있는 증언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조 전 장관도 지난해 정 교수 재판에서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답변만 300여 차례 반복했었습니다. 조 전 장관의 딸 조 씨에 대한 증인 신문은 조 씨의 증언 거부로 30분 만에 끝났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철제 구조물이 떨어지면서 근로자가 깔려 숨졌습니다. 이 공사장에서는 불과 4개월 전에도 철제 구조물이 근로자를 덮쳐서 한 명이 다치고 한 명이 숨졌습니다. 구자영 기자입니다. 소방관들이 쓰러진 근로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합니다. 오늘 오전 11시 20분쯤 경기 과천 지식정보타운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철제 구조물 추락 사고가 났습니다. 크레인에서 뭐가 끊어져가지고 다쳤어요. 소방차, 경찰차 그게 한 10대 이상 지나갔어요. 무게 1.5톤짜리 철제 구조물에 깔린 50대 근로자가 그 자리에서 숨지고 말았습니다. 크레인과 연결한 벨트가 끊어지면서 높이 약 3m에 있던 철제 구조물이 아래로 쓰러졌습니다. 경찰은 섬유 소재 벨트가 끊어진 이유와 현장에서 안전 규정이 지켜졌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안전 장비는 다 착용하고 있더라고요. 현장 작업자 상대도 해야 되고 부검도 고려해야 되고. 오늘 사고가 난 건설 현장에서는 지난 2월에도 트럭에 실린 철제 구조물이 쏟아지는 사고가 일어나 근로자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다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가 난 건설 현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미국 플로리다의 아파트가 한밤에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이 사망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는 상황인데 확인된 사망자는 4명으로 늘었고 90여 명은 연락이 안 돼서 가족들 마음이 타들어갑니다. 아파트가 무너지기 전에 여러 징조가 있었다고 합니다. 유혜림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24일 새벽 1시 반, 12층 아파트의 가운데가 무너져 내립니다. 몇 초 뒤 오른쪽 부분도 주저앉습니다. I was sleeping, deep sleep, and I heard a huge crash. 마이애미 해변의 아파트 136가구 중 55가구가 붕괴됐습니다. 침대 프레임과 매트리스 사이에 끼었던 10살 소년이 극적으로 구조됐지만 So then I saw an arm sticking out of the wreckage, and he was screaming, "Can you see me?" 거주자 200여 명 중 99명은 실종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공식적으로는 3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습니다. 구조대가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한 곳에 모여 전화를 받지 않는 이들을 애타게 기다립니다. Not only God is the one who saved them. 아파트는 1981년에 지어졌는데 보수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전날에 이미 이상 조짐을 보였다고 했습니다. Around 3, 4 in the morning, and I'd heard like some creaking noises as they were loud enough to wake her up. 습지를 개간한 곳이어서 1990년대부터 연간 2mm씩 아파트 지반이 침하됐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The building itself moved a very small portion, which is about over the measurement period of 6 years, is about half an inch. 비상사태가 선포된 가운데 한국인 피해는 접수되지 않았다고 외교부는 전했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71년이 지났지만 당시 참전용사들은 또 다른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 전쟁 후유증에 노환까지 겹쳐서 약값부터 감당이 안 되는데 간단한 진료를 받는데도 최소 3개월을 대기해야 하는 게 현실입니다. 안윤경 기자가 참전용사들의 속사정을 들여다봤습니다. 71년 전 19 나이에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허재행 씨. 가평지구 전투에서 오른쪽 발가락을 모두 잃었습니다. 관절염에 최근에는 신경과 진료까지 받아야 하면서 보훈병원에 가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집에서 보훈병원까지 꼬박 2시간 거리에 진료 대기 시간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냥 하루 걸리는 거예요. 구급차를 타더라도 보험증병 가십시다 그러면 거기 멀다고 갖고 온데 보시요 그렇게 하더라고. 상위 군인이 아닌 참전용사는 약값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국가가 약값을 부담해주는 보훈병원은 전국에 6곳뿐, 국가보훈처와 위탁 진료계약을 맺은 병원 421곳도 있지만 상위 용사 외엔 약값을 따로 내야 합니다. 보훈병원을 찾는 환자가 늘면서 간단한 치과 진료도 최소 석 달을 기다려야 합니다. 치과 같은 데는 최소한도 3개월, 안과 같은 데 6개월. 이 때문에 참전용사 상당수가 필요한 약을 제때 받기 위해 참전 명예수당 34만 원 대부분을 약제비로 쓰는 실정이라고 하소연합니다. 참전 용사비가 아니라 참전 약값이다 이겁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는데 병자 월급 받고는 추해야 되지 않느냐. 정부는 참전용사들의 고충을 알고 있다며 위탁병원을 2배가량 늘리고 약값도 해결하겠다고 약속한 상태입니다. TV조선 안윤경입니다. 어느새 또 1년이 지나서 철인 3종 경기 유망주 고 최숙현 선수가 떠난 지 1년이 됐습니다. 동료 철인들은 허리춤에 꽃을 달고 자전거 페달을 밟았는데요. 스포츠 폭력이 사라지기를 기원했습니다. 이심철 기자입니다. 한강시민공원에 모인 철인 3종 경기 동호인들. 묵념을 하는 이들의 허리춤에 하얀 국화꽃 한 송이가 눈에 띕니다. 동호인들은 고 최숙현 선수를 떠올리며 한강을 따라 1시간 반 동안 자전거 페달을 밟았습니다.
동호인들은 최 선수와 같은 스포츠 폭력의 희생자가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더 이상은 이제 이런 일은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의미로 국가 꽃을 꽂고 마음에 담고 색준 선수를 생각하면서 유망주였던 최 선수의 선수 시절을 지켜본 대표팀 감독은 1년이 지난 지금도 마음이 아픕니다. 화가 많이 나고 울기도 많이 울었었거든요. 그 선수를 위해서라도 좀 더 밝은 세상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아버지 최영희 씨는 추모공원을 찾아 사진 속의 딸을 바라보며 아픔을 달랬습니다. 먼저 떠난 딸을 잊지 않고 찾아주는 친구들이 큰 위안거리입니다. 친구들이나 우리 지인들이 추모관에 왔다가 들렸다가 그런 분들로 인해서 많은 위안을 삼고 있습니다. 일주기인 내일 최 선수가 있는 추모공원에선 유족과 체육계 인사 등이 참석하는 추모제가 열릴 예정입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141대 1의 경쟁률로 정치권의 이목을 끌고 있는 국민의힘 대변인단 선발 토론 배틀 16강 진출자가 가려졌습니다. 예선 통과자 평균 연령이 30살 정도로 2030 세대의 높은 관심이 그대로 반영된 걸로 봐야 할 듯합니다. 박경준 기자가 치열했던 예선 과정 그리고 16강 진출자들의 면면을 취재했습니다. 교복 차림으로 면접장에 앉은 만 18세 김민규 군이 이준석 대표의 질문에 막힘없이 답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면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까? 가장 여쭤보고 싶은 거는 소득주도 성장에 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고교 3학년생으로 올해 선거권이 생긴 김부는 토론 배틀 16강 중 최연소 진출자입니다. 전직 아나운서이자 가수 임백천 씨의 배우자인 55세의 김현주 씨는 최고령자로 압박 면접을 통과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법치주의에 대해서 내고 싶습니다. 인원고 재학 시절 정치 편향 교육을 공개 비판했던 최인호 씨. 4.7 재보궐선거 때 오세훈 후보의 유세차에서 즉흥연설로 화제를 모았던 양준호 씨도 본선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미래 세대의 빚만 떠넘기는 행태에 염증이 났기 때문입니다. 지원자 564명 가운데 1차 동영상 평가를 거친 뒤 압박 면접까지 통과해 본선에 오른 16명의 평균 나이는 30.8세. 김현주 전 아나운서를 제외한 15명이 2030이 주축인 소위 MZ세대입니다. 이들은 오늘 27일 4인 1조로 만 65세 지하철 무료 이용,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등 두 가지 주제를 놓고 토론 대결을 펼칩니다. 이어지는 30일 8강전과 5일 결승전은 오후 5시 20분 TV조선에서 생중계됩니다. TV조선 박경준입니다. 공직자들의 부정부패를 감시하는 청와대 김기표 반부패 비서관이 총 90억 원대의 재산을 신고했는데 투기로 보이는 수십억 원대의 자산이 있어서 논란이 뜨겁습니다. 검사 출신인 김 비서관은 변호사 시절 54억 원을 대출받아서 65억 원대 상가 2채를 사들인 걸로 드러났습니다. 요즘 말로 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을 받은 정황이 있는데 청와대는 이제서야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습니다. 청와대 비서관, 그것도 반부패 비서관인데 뽑을 때 이 정도는 문제 없다고 생각했는지 아니면 검증에 구멍이 나 있었는지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잘 되지 않습니다. 김 비서관이 매입한 빌딩이 어떤 곳인지 구민성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서울 강서구 마곡역에서 한 블록 떨어진 대로변의 한 신축 빌딩. 1층 목 좋은 장소에 요즘 TV 광고로 잘 알려진 헬스케어 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등기부상 소유자는 72년생 김기표 씨. 검사 출신으로 지난 3월부터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을 맡고 있습니다. 정부가 공개한 공직자 재산 내역에 따르면 김 비서관은 65억 원 상당의 이 건물 상가 2채와 함께 분당의 14억 원짜리 아파트 등 90억 원대의 부동산을 신고했습니다. 2016년 이곳 상가를 분양받은 김 비서관은 A은행 한 곳으로부터 50억 원대 대출을 받는 등 소위 영끌 대출로 잔금을 치렀습니다. 현재 신고된 기준으로 보면 80%가 넘는 대출을 해준 셈인데요. 보통 법인 대출도 많아요. 70%고. 시세 차익을 노린 공격적이고 이례적인 투자 방식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과도한 대출을 통한 부동산 투자를 투기로 규정해온 청와대와 정부로선 곤혹스럽게 됐습니다. 30대에 영끌하는 그런 매수세라 그럴까 이런 분들을 비싼 가격에 30대가 사준 게 아닌가 이런 굉장히 안타까움이.
청와대 관계자는 변호사 활동 당시 취득한 부동산이라며 공직자 신분을 고려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예전에 아파트 공급이 많을 때와 비교하면 요즘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는 건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분양에서 청약 통장 만점자가 등장했고 평균 당첨 가점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아파트는 최소 분양가가 9억 원이 넘어서 중도금 대출도 안 되는데 이렇게 청약 열기가 뜨겁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임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분양한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단지. 평당 분양가가 5천만 원이 넘지만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인근 아파트 시세 60% 수준입니다. 당첨만 되면 최소 10억 원을 거머쥘 수 있는 로또 청약인 겁니다. 주위 아파트와 비교해 봤을 때 한 12억 정도는 싼 거예요. 들어가면서 입세나 보면은 대체 아파트에는 생기고 돈이 공돈을 벌어요. 하지만 가장 작은 평형의 분양가가 9억 원이 넘어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없는 만큼 부담이 만만치 않은 곳입니다. 이런데도 224가구 모집에 3만 6천여 명이 몰렸습니다. 경쟁률 161대 1입니다. 평균 당첨 가점도 72.9로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청약통장 가입과 무주택 기간 15년을 꽉 채우고 부양가족도 6명 이상인 만점자도 등장했습니다. 로또 아파트 청약에 현금 부자들이 대거 몰린 겁니다. 현금 부자들한테만 이제 유리하게 돌아간다는 거고, 서울에서 좀 자기 자본 다 해가지고 집을 살 수 있는 분들이 강남 사례를 보게 되면은 야 역시 있구나. 분양가 상한제와 대출 규제가 청약 시장을 현금 부자들만 더 큰 돈을 벌 수 있는 곳으로 변질시키는 상황. 제도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앞서 보셨는데 경매 시장 열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예전에는 비싸 시세의 80, 90% 정도면 경매를 받을 수가 있었는데 요즘은 낙찰가가 시세보다 오히려 높은 일도 종종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례적이라는 말을 뛰어넘는 기현상이라고 봐야죠. 그 이유를 따져보겠습니다. 자, 윤석희 기자. 네. 좀 싸게 집장만 하려고 이제 경매를 보통 받는데 요즘은 경매가 시세보다 더 비싼 경우가 있다는 거죠? 네, 한 법원 경매 전문업체에 따르면 서울 대치동의 전용 면적 128제곱미터 아파트가 이번 달 36억 6천만 원 정도에 낙찰됐는데요. 이는 최근 이 아파트 실거래가 34억 4,500만 원보다 2억 원 더 높은 액수입니다. 송파구 신천동의 121제곱미터 아파트도 25억 300만 원에 낙찰돼 두 달 전 실거래가 22억 원보다 3억 원 높게 나타났죠. 자, 그런데 이런 지역들은 서울 강남의 소위 이제 인기 지역이라서 그런 거 아니고요? 그런데 강남에 국한된 현상이 아닙니다. 서울 신도림동의 66제곱미터 아파트도 이번 달 낙찰가 8억 5,177만 원을 기록해 두 달 전 실거래가 8억 4천만 원보다도 높았습니다. 게다가 이 8억 5천여만 원이란 이 낙찰가는 이 아파트 감정가인 4억 2,200만 원보다 2배나 많은 액수입니다. 예, 과거에 경매 나온 집들은 보통 감정가 안팎에서 이제 경매가가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이런 경우는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나는군요. 주택 경매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요. 이 시세가 100일 경우 감정가는 통상 시세보다 낮은 90에서 95선에서 책정됩니다. 감정가는 법원 측이 매기죠. 자, 여기서 지켜볼 건 낙찰가입니다. 이 서울 아파트 경매의 경우 지난 2월만 해도 낙찰가가 감정가를 밑돌았습니다. 예. 하지만 3월 들어 감정가를 뛰어넘기 시작해 지난달엔 이 격차가 역대 최고치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낙찰가가 시세보다 높은 경우까지 생기는 거죠. 자, 이 현상이 의미하는 건 뭔지 전문가 얘기 들어보실까요? 주택 경기를 계속 좋다라고 보는 거 아니에요, 시장에서. 그러니까 낙찰가율이 더 높게 형성돼. 원래 경매는 전부 목돈이 좀 필요해요. 예, 그렇죠. 경매는 목돈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 목돈 필요하다는 것과 경매가가 자꾸 높아지는 것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매매는 있지만 경매는 없는 게 있는데요. 바로 대출입니다. 금융기관이 낙찰받은 물건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경락잔금 대출이 2019년부터 시세 15억 원이 넘는 주택의 경우엔 전면 금지됐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 현금 부자들만 경매 시장에 참가가 가능해졌고 그들끼리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 경매가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이런 현금 부자들이 직접 가서 집 사면 되지 뭐하러 경매에 참여를 합니까? 현재 압구정 잠실 같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아파트를 살 경우 구청의 거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자금 조달 계획서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경매로 낙찰을 받을 땐 허가나 계획서가 전부 면제가 되죠. 그래서 경매 인기가 뜨거워지면서 낙찰가가 시세를 웃도는 일까지 벌어진 거죠. 예, 근본적으로는 이제 집이 워낙 없어서 이제 이런 일이 생기는 건데 상황이 이렇게 심각하다는 것을 정책 담당자들도 좀 귀담아 들어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윤슬기 기자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로 언택트 문화가 자리를 잡고 있죠. 이 스마트폰 앱으로 식음료를 주문하면은 원하는 시간에 내 자동차로 가져다주는 서비스도 확산되고 있는데요. 류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스마트폰 앱으로 주문을 완료하고 도착 시간을 설정합니다. 시간에 맞춰 나온 직원은 주문한 아이스크림을 건네줍니다. 코로나 때문에 매장 방문하는 게 좀 꺼려질 때가 많은데 이렇게 원하는 시간에 와서 찾을 수 있고 결제까지 한 번에 되니까 편리해서. 컵라면이나 과자도 앱으로 상품을 주문하면 매장에 방문할 필요 없이 차에서 바로 받아갈 수 있습니다. 아예 차 안에서 식음료를 주문하는 기능이 내장된 자동차도 출시됐습니다. 주문하신 음료 나왔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매장에 도착해 호출 버튼만 누르면 미리 준비된 음료를 차에서 내리지 않고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언택트 문화가 자리 잡은 겁니다. 현재 디지털 전환에 의한 구조적인 변화는 소비와 서비스 분야, 생산 분야까지 확대되고 있고 전체적인 경제 구조의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고요. 다만 일부 업체들이 드라이브 픽업에 필요한 주정차 공간 같은 설비를 갖추지 않아 도로교통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과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점은 보완해야 할 부분이라는 지적입니다. TV조선 류주현입니다. 국민 가곡 비목이 재탄생했습니다. 6.25 참전 용사를 기리는 가사 구절구절에 당시를 떠올리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이 비목의 작사가를 최윤정 기자가 만났습니다. 6.25 전쟁의 참상을 담은 국민가곡 비목. 작사가 한명희 씨는 60년대 비무장지대 군복무 시절을 떠올립니다. 조금만 파면 이제 그 해골 나오고 뼈 나오고 말이야. 누구는 똑같은 20대 와가지고 해골로 누워 있잖아. 당시의 기억으로 참전 용사들을 기리며 쓴 시는 1969년 가곡으로 발표돼 지금까지 불리고 있습니다. 군묘지 온지 한번 가니까 비목이 쫙 흘러나오는 거야. 야, 네, 그때 뭐 자긍심까지 안 돼도 내가 참 죽은 자에 대해서 작은 기여는 하나 한 것 같다. 1996년부터 25년간 현충일 추모 문화제를 기획해온 한명희 씨. 11년 전 진혼제에서 채화한 향불을 보존하면서 매일 아침 묵념으로 참전 용사들을 기립니다. 고맙다는 뜻도 있지만 이 영령들의 음독으로 우리 나라와 민족 역사 영원히 좀 보존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묵념을 해. 지난해에는 6.25 전쟁 70주년을 기념해 DMZ를 주제로 12곡의 연가곡을 썼는데 이 중 비목은 최근 새로운 멜로디로 공개됐습니다. 한명희 씨는 앞으로도 6.25 전쟁 추모 문화 조성에 앞장서고 싶다고 말합니다. 6.25 추념 문화단지 하나 좀 만드는 거. 가시적인 가국전을 기리는 곳이야 하는 그런 흔적을 하나 좀 남기고 싶죠. TV조선 최윤정입니다.
프랑스 의회에 난데없는 휘파람 소리가 요란합니다. 답변하러 나온 장관의 꽃무늬 원피스에 쏟아진 야유입니다. 영국에서는 질의에 나선 의원이 원피스가 흘러내려 어깨가 드러나자 모유를 주려는 그녀는 비아냥을 들었습니다. 그는 내 어깨에 웬 관심이 그렇게 많으냐며 원피스를 경매에 내놓았고 3천만 원을 벌어서 여성 지원단체에 기부했습니다. Which happens to be a sleeveless dress and open-toe shoes. 어깨가 드러난 옷을 입은 여기자들이 의사당에서 쫓겨난 사건을 파격적 옷차림으로 항의합니다. 보라색 가발을 쓰고 등원하고 후드티에 청바지를 입었다가 퇴장당하기도 합니다. 패션 정치학이라고나 할까요? 의회의 엄숙주의와 권위적 남성 중심 정치를 깨부수려는 변화의 몸짓들입니다. 29살 유호정 정의당 의원이 국회에 노란 티셔츠와 멜빵 바지 차림으로 나왔습니다. 타투 합법화 회견에는 등이 파인 보라색 드레스를 입고 나타났죠. 이 멜빵 바지는 노동자의 자급복을 상징하고 등을 드러낸 옷은 타투의 아름다움을 가장 잘 보여주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지난해 최연소 국회의원으로 등원할 때 분홍 미니 원피스로 시작해 다양하고 분방한 일상복을 선보여 왔습니다. 어두운 색깔의 정장과 넥타이로 대표되는 국회 이미지를 탈피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긁어부스럼을 만드는 게 진보 정치인이 할 일이라고도 했습니다. 김영삼 정부 때 황산성 장관을 생각하면 세월무상 금석지감이 듭니다. 국회에서 답변하다가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가 바지 차림도 괘씸한데 건방지게 손까지 찔러 넣느냐는 호통이 쏟아졌죠. 그 뒤로도 가끔씩 정장을 벗어난 차림이 등장할 때마다 의회 안팎에서 비난이 쏟아지곤 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사이에 반응이 많이 순해졌습니다. 지난해 유 의원 첫 등원 때하고도 많이 다릅니다. 까칠하기로 이름난 홍준표 의원도 유 의원이 찾아가 눈썹 문신 하셨잖아요 라고 했더니 타투법에 기꺼이 서명했다고 합니다. 선진국 의회에서 드레스 코드 갈등이 그치지 않는 걸 보면 파격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시선 놀라운 반전이죠. 그만큼 세상이 바뀐 게 아닐까요? 그리고 젊은 물결이 낡은 정치를 바꿔놓기를 바라는 염원이 그만큼 크다는 또 하나의 증표는 아닐지요. 나비의 작은 날개짓이 기후변화를 일으키듯 말입니다. 6월 25일 앵커의 시선은 이유 있는 변신이었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리는 시간과 강수 형태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데요. 일단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오다 그치다 하겠고요. 일요일에는 남부 내륙 지역에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이렇게 남부 지역은 주말 내내 비 소식이 있기 때문에 우산을 항상 챙겨 다니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내일의 강수량을 살펴보겠습니다. 중부와 경북 내륙 지역은 10에서 40mm 정도가 되겠고요. 곳에 따라서는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20mm가 오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오늘보다 조금 낮겠는데요. 서울과 청주가 27도, 대구와 전주는 28도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해상에서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중부 지역은 일요일에 비 소식이 없는 대신 30도 안팎의 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6월 25일 금요일 뉴스9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